머슬 아나토미에 있어서 머슬 세포를 싸고 있는 막들, 포장지가 중요하고 그 안에 머슬 세포가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기본적으로 보면 근육은 근육 다발로 구성되어 그 근육 다발은 그 안에 근섬유들이 있고 또 근섬유는 근원섬유라고 해서 틱 필라멘츠와 신 필라멘츠로 구성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근육을 싸고 있는 이 막이 에피마이오지움, 근육 다발을 싸고 있는 게 페리마이오지움, 그리고 근섬유를 싸고 있는 게 엔도마이오지움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진짜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들이에요. 이 근막들이, 이 하얀색 막들이 머슬 끝에쯤 가면 근세포들이 없으니까 그 결합 조직들끼리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딱 하얀색들만 남죠. 이걸 우리가 텐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텐던에서부터 포장지가 뭉쳐 있다가 쭉 공간을 형성하면서 펼쳐지면 그 안에 근육 세포들이 차 있는 걸 우리가 그 부위를 근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틴 필라멘츠와 틱 필라멘츠 사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오신, 액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틴과 틱 사이에도 활주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윤활액들이 있을 텐데 윤활액들이 부족해지면 들러붙을 때고 들러붙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면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발생하기도 하고 좀 과하게 늘려졌을 때는 근육 파이버들이 찢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막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육에서도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점착, 들러붙는 거와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포커스를 줄 거예요. 머슬 액션 메커니즘 마이오파이브릴의 움직임을 보면 활주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수축했을 때, 이완했을 때의 근 길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활주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윤활이 필요하다. 이 수축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물질들이 있죠. 근세포질 내에 고농축되어 있는 칼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원, 인산크레아틴이나 글리코겐들도 있고 산소가 있을 때는 CO2, H2O로 이렇게 분해가 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해당 과정, 젖산, 분비물이 나오면서 해당 과정을 방해를 하죠. 그리고 또한 노폐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 두고 있는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젖산뿐만 아니라 칼슘 농도도 짙어질 테고 이 안에서 생기는 부산물들 그리고 처음엔 산소가 있을 테니까 물도 대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좋은 거죠. 대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공간은 요만한데 이 안에 정체 노폐물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점점 차.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공간 붙죠. 그래서 우리가 만져봤을 때 알배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은 뭐 신경학적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더 직접적인 거는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그 뭉쳐있는 것들을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러 뭐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짜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물리적인 대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도 펌프질을 통해서 혈액을 대사하는 것처럼 근육 내의 간질액들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펌프질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대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대사시키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인체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55%,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의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치. 혈액, 피가 얼마나 많은데. 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60% 된다, 55%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혈액의 양은 이게 다예요. 60% 중에 3분의 2는요, 세포 내에 있는 액체들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세포 밖에 있어요. 세포 밖에 있는 걸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20%만 피고요. 80%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 조직과 조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대사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당연한 말이긴 한데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혈액과 간질액 사이에서 순환, 대사가 잘 되어야 되고요. 간질액하고 세포 사이의 대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혈액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물리적으로 밀어내는데 어떻게 가야지. 근데 혈액이 끈적이면 잘 못 가겠죠. 혈압이 올라가겠죠. 고혈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간질액 대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간질액 대사를 누가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간질액 대사를 누가 시킨다고? 누가 한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누가 시킨다고? 간질액 대사? 그렇지.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렇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지 간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지만 델토이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인데 델토이드 그냥 여기라고 하지만 여기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다 델토이드잖아요. 이게 하나의 근육 파이버가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한 가닥 다 파이버죠. 얘네들 중에서 잘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테고 안 움직이고 뭉쳐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안 움직이는 애들은 거기에 윤활액들 부족해서 들러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간질액 대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파이버가 영양분, 포도당 산소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 있어요. 머슬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파샤도 그렇기 때문에 파샤를 만져봤을 때 온도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열 영상 찍어보면 몸이 만성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은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가 뭐냐면 깁스를 했을 때예요. 우리가 뭐 좀 힘들면 누워서 쉬라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진짜 쉬는 거냐? 다리가 뭐 이렇게 안 좋아서 삐끗하거나 부러져서 통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 한 달 동안 잘 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잘 쉰 거잖아요. 그러면 깁스를 풀었을 때 다리가 건강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잖아요. 왜 건강하지 않냐? 혈액순환은 잘 되었을 텐데 누워 있으니까 우리가 근육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질액 순환이 되지 않았고 이게 순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위축된 거예요. 물론 그 현상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과 간질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혈액은 이러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간질액도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혈액과 간질액은 색깔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간질액은 약간 누런색이니까 차이는 나지만 막상 그 성분들을 조사해보면 비슷해요. 근데 간질액하고 세포 내에 있는 액은 구성비가 완전 다르죠.
왜냐면 세포 내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니까 선택적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혈액과 간질액은 거의 그냥 대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혈액과 세포 내의 순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간질액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혈액과 간질액, 간질액과 세포 내 사이에 순환이 잘 되어야 되고, 순환이 잘 되면 에너지원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재생, 회복, 면역, 기능 등이 원활할 테고, 그리고 노폐물 배출 잘 돼야지, 비워져야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이 잘 안 되면 에너지원 공급이 안 되니까 위에서 나왔던 기능들, 재생, 회복, 면역, 기능들 같이 떨어질 테고, 노폐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정체 악화는 곧 끈적임이 발생되고 대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머슬이 제 기능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요, 윤활이 필요하고, 에너지원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야 돼요. 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토대로 머슬 테크닉을 적용하면 돼요. 통증 기전, 또 제가 여기서 우리가 테크닉으로 쓸 특징에 맞춘 그 기전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속적인 근수축은 산소 부족 야기하죠.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는 산소들 다 썼으니까. 그러면 산소가 없어지면 젖산 발생하고, 그러면 근세포질 내를 산성화시키고, 이 pH 농도가 떨어지면 해당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피로가 생깁니다.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쌓였던 젖산들을 우리가 막 물리적으로 풀어 마사지 가서 받아요. 그럼 그 안에 차있던 것들이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순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신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나면 힘든 거예요. 바로 쓰러져서 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피로 물질들 정체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순환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날, 두 번째 날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언지 드리면 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쌓여있었던 피로물질들을 전신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현상 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물과 또 부산물들 생길 테고, 노폐물들, 이런 것들은 내부의 부피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요렇게 했던 정상 근육이 요렇게 붓습니다. 얘네처럼 다 부어요. 부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으면 그 사이에 지나가는 혈관 압박하죠, 신경 압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 저하를 시키고 회복과 근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 세포 간의 물리적 공간의 축소와 부산물은 간질액 점성을 증가시킨다고 했고, 그 다음에 파샤, 우리 커넥티브 티슈에 대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자고 일어나면 주변의 환경이 온도가 떨어져 있고 내가 활동하지 않아서 내 체온이 떨어지면 점착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한두 시간 있을 때 아프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이래서 그래요. 점액성 물질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점성이 더 강해지면서 아까 보셨던 퍼즈, 이런 하얀색들이 더 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파이버들하고 파이버들 사이가 다 하얀색이 끼면서 활주의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서, 그래서 당기는 거고 늘리려고 하면 더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온열 치료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들러붙어 있는 상태를 억지로 움직이면 움직이긴 하겠지만 들러붙어 있어서 마찰을 위한 손상이 일어나는 파이버들도 많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티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퍼즈가 심해지면 간질에게 포도당 산소 대사 저하로 회복과 근기능 떨어지고요. 활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마찰 증가할 테고 마이크로 티어가 발생되면서 우리가 지연성 근육 도움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좋아지지 않고 마찰이 장기화되면 그리고 퍼즈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솜털 같은 느낌이었다가 이렇게 아예 섬유화돼 버리기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면 다행인데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가 찢어지기 시작하면 반복된 염증 유발을 하죠. 그건 조직을 변성시킵니다. 조직이 변성됐을 때를 우리가 유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점착과 유착을 개념을 혼동해서 쓰거든요. 점착은 조직의 변성 없이 들러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걸 점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착은 그 주변 조직이 아예 변성돼서 들러붙어 있는 거를 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에는 유착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유착이 되는 게 아니라 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착으로 되는 거라서 유착된 부분도 있겠지만 더 넓게 점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플라와 갈비뼈 사이라든가 관절도 유착된다고 했죠. 픽세이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해결해줘야지 어깨, 프로즌 숄더 좋아질 수 있어요. 2차 손상,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 견갑골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 혼자 움직이려고 하니까 공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찝히는 거죠. 찝히면 반복된 또 염증. 그러면 유착. 이거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면 제일 먼저 파샤 문제, 머슬 문제, 관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관절도 결국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윤활액들 부족해서 들러붙는 게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머슬도 그렇다고 했지. 아까 파샤도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의 시작은 점착되는 거, 순환되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옆길로 세면 꼭 몸 안에서만 순환이 안 돼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순환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경제가 순환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못 먹고 사는 거고, 집안에 있는데 집안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돼. 그럼 우리 몸에 안 좋은 거고, 만약에 습지대 같은 데 가봐봐요. 순환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눅눅한 습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원활하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데들 어디예요? 날씨 맑고 공기 좋고 순환 잘 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든 사람이든 순환이 잘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샤, 머슬, 관절을 따로 개념을 두고 치료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 대사를 잘 시켜서 파샤는 잘 움직이게끔, 머슬은 말랑말랑해서 제 기능 일어나게끔 대사 잘 돼서 영양도 잘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는 그 안에 윤활액 잘 들어가게끔 해줘서 들러붙지 않게끔 해주는 거, 점착되지 않게끔 하는 게 이 치료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